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농가의 셋째 딸로 태어난 요코는 197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담배 공업에 입사했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성실하게 일했기에 주변에서 평가도 좋았고 홀로 사시는 어머니에게도 자주 방문하며 효녀라고 불리기도 했던 요코. 홍기가 찼을 무렵 여러 곳에서 혼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농가의 장남을 주선해 주었기에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농가로 시집을 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녀는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1997년 4월 18일, 그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도착할 수 있었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요코는 안에 타고 있던 남성이 내리길 기다렸는데 고개를 숙인 상태로 가만히 서 있던 남성은 내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성이 잊은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한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와 동시에 남성은 그녀에게 몇 층으로 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4층을 부탁한다고 말했던 그녀. 하지만 이상하게 남성은 다른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성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웃을 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순간 남성이 내뱉은 요코 씨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더 불안해졌죠.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라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나 기억하냐?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던 남성.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7년 전 요코의 신고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던 모치다라는 남성이었죠. 1942년 5월 15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경성으로 건너온 부모님 밑에서 오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난 모치다. 종전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갔고 1958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뒤 영화관에 취직했습니다. 영사 기사가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는 간판 도장이나 종업원 등 그리 벌이가 되지 않는 일만 전전해야 했죠. 결국 돈을 더 벌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절도였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도로 시작된 나쁜 사람의 길은 끝내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1976년 8월, 히로시마현에 있는 한 스트릿 극장의 조명 담당자로 일했던 그는 시내 다방에서 마요미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마요미가 가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를 이용해 그녀를 깨워 성관계를 맺었고 일자리를 구해준다며 자신이 일하는 극장으로 데려갔지만 지배인은 그녀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돌려보냈죠. 집 없이 인근 모텔에서 살았던 모치다는 그녀와 같은 방을 쓰며 생활했는데 벌이도 시원찮았던 그가 한 명을 더 데리고 살기에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8월 중순경 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가자고 마요미에게 말했는데 당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마요미가 단칼에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모치다는 분노했고 좋아했던 감정은 증오로 바뀌며 결국 그는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했지만 2주 만에 체포되며 살인죄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수감된 지 8년 만인 1984년 12월 20일에 가석방된 그는 부모님이 사는 후나바시시로가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체포돼 수감되는 등 여전히 나쁜 사람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죠. 1989년 2월에 다시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온 그는 도쿄에 있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일했는데 직장 사람들은 그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해 12월 19일 새벽에 길을 가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요코를 보았던 모치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간 그는 인근에서 한잔하자고 권유했고 당시 회식 자리가 끝나고 약간 취기가 올라있던 그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자택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나온 그들. 모치다는 계속 그녀에게 어디에 사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등을 물어보았고 그녀가 인근에 있는 A라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취했으니 데려다 준다며 그녀의 거주지와는 반대로 안내한 그는 길을 잘 모르겠다며 인근 모텔에서 쉬다 가자는 멍멍수작을 부렸습니다. 거부 의사를 보이며 혼자 가겠다는 요코를 그는 뒤쫓았고 어두운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녀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죠. 그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났던 모치다는 며칠 뒤 지갑에 들어있던 그녀의 연락처로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성폭행당한 너의 비밀을 폭로하기 전에 오시마역 개찰구 부근에 10만 엔을 놔두라고 말했던 모치다. 만약 신고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는 전화를 끊었지만 요코는 용기를 내 경찰서로 그를 신고했고, 약속한 날짜인 12월 29일에 오시마역에서 서성이던 모치다는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돼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는 당시 겉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요코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도 본인이었고 그래서 체포된 것인데, 그는 그녀가 자신을 신고했기에 체포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었죠. 게다가 수감 동료에게 그가 벌인 일치고는 7년이면 높은 형량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요코에게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전과 때문에 형량이 올라간 것이라는 걸 그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신고했던 요코 때문이다. 나가면 반드시 살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성격도 더 거칠어져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13차례나 징벌을 받고 수감 생활 중 대부분을 독방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1997년 2월 21일에 출소한 그는 도쿄로 돌아와 어머니의 집에 살며 설비회사의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저 위장을 위한 것이었고 진짜 목적은 요코를 살해하는 것이었죠. 그는 과거 그녀가 말했던 A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을 모두 확인했고 끝내 그녀가 사는 동과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당시 2,000가구가 넘는 단지였기에 그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몇 날에 걸쳐 우편함을 조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4월 13일에 흉기를 구입해 미끄럼 방지를 위해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는 등 범행을 준비하던 그는 18일 아침 6시 45분경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죠. 7시 30분에 비상계단에 숨어 요코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던 그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지만,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멈추었고 그녀가 퇴근할 때를 노리기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9시 무렵 모치다는 요코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고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냐며 숨겨둔 흉기를 꺼냈죠. 그와 동시에 4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고, 그 틈을 타 요코는 그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고 밀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모치다가 쫓아오자 당황한 그녀는 복도나 비상계단으로 도망가지 못한 채 벽을 등지며 몰리고 말았죠. 떨고 있는 요코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모치다는 그녀를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요코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그녀의 심장을 노렸던 것을 보고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 판단. 원한 관계를 조사하던 중 7년 전에 그녀의 신고로 수감됐던 모치다가 최근 석방됐다는 것을 알아냈죠. 범행 당일 수상한 남성을 태웠는데 경찰이 보여준 모치다의 사진과 닮았다는 택시기사의 증언과 당시 남성이 앉았던 뒷좌석에서 발견된 혈흔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혈흔과 일치했다는 것 때문에 경찰은 그를 쫓았고 8일 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치다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중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7년 전 일을 사과하러 요코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질러 당황해 살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며 어이없게도 과실치사를 주장했던 것이죠. 검찰은 망언이나 하는 그에게 용의 주도한 준비 아래 이루어진 계획적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한 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일본 법조계에 있어 큰 이슈였습니다. 잠시 모치다의 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제가 전에 다룬 적이 있는 나가야마 판결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68년에 4명을 살해했던 나가야마라는 사형수의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재판부는 결과의 중대성에 있어 살해된 피해자의 수를 강조하며 피해자가 1명일 경우 대부분 무기징역 이하, 2에서 3명일 경우 사형이 원칙이 돼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4명 이상일 경우 참작 사유를 배제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나가야마 판결을 직접적으로 기준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이를 바탕으로 살인죄에 대해 다루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검찰은 1명을 살해한 모치다에게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1명을 살해했지만 그것이 유괴, 몸값, 생명보험금이 목적인 악랄한 범죄였기에 사형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치다처럼 원한에 의해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사형수가 된 이는 없었죠.
재판에서 모치다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살해할 마음이 서지 않았는데 흉기를 빼앗기는 바람에 혼란 상태에 빠져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살해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그녀를 공격한 것이라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혹은 심신모약 상태였다고 주장,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에서 살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저런 어이없는 변호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한 것은 모치다가 재판 중 했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유족분들에게 죄송하고 요코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그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통 낯선 남자가 말을 걸면 경계를 했어야지 같이 술을 마셨던 그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 나랑 통화할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신고했다. 이는 나를 배신한 행위라고 자신의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했던 모치다. 이 때문에 방청석에서 많은 이들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 질렀고 재판장은 곤혹스러워하며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킨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뻔뻔스러운 모치다의 태도와 한 명을 살해했지만 사형을 구형했던 이슈 때문에 많은 여론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건을 맡은 도쿄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본 건은 참으로 악질적인 사안이고 무거운 범죄임은 확실하지만 죄형의 균형에 관해서나 일반적인 예방 차원에서도 사형이 부득이한 사안이라 말할 수는 없기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재판부는 나가야마 판결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선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검찰 측은 항소했고 2000년 2월 28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형은 진정 부득이한 경우에 궁극적인 형벌로서 그 적용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본 법원도 그러한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에 관해서나 일반적인 예방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서 임하는 것도 부득이하게 판단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만 지나치게 참고했기에 그 양형을 잘못 참작하였다. 살해당한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고인의 죄책은 참으로 중대하고 특히 참작될 사정이 없는 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모치다는 판결에 불복하며 최고법원에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2004년 11월 11일에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2개월 뒤인 2008년 2월 1일, 그는 교수대로 끌려가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수감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석방 날짜와 거주지를 피해자에게 미리 공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범죄를 피해자의 탓인 마냥 합리화하고 끝내 원한 범죄를 저질렀던 모치다.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썩어가고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끝으로 중간에 다뤘던 나가야마 판결 사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마지막 혹은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